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후임으로 3, 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는 곧 물러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역시 금리 인하를 거부한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이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총 5%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비 증강을 밝혔습니다.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 비용 1.5%로 미국이 요구했던 정확한 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5개월여 만에 장중 1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2.6%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에도 2% 이상 오르며 주가는 지난 1월 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15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6,980억 달러로 불어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장중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협상이 종료가 되면서 좀 긴장이 완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단기간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7월 초에는 이 관세가 유예가 끝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지났는데요. 장중에는 2만 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조금 그리면서 결국에는 2만 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출발은 강세로 출발했지만 점점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이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25%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인 장세 표현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02%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상승해 줬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지수 0.9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조금은 올라왔는데요. 연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서인지 오늘은 조금은 상승해줬습니다. 0.89% 상승하면서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이 국방비 GDP 5%를 결국에는 증액을 따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역사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0년 내 국방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만큼 결국에는 꺼내게 된 겁니다. 이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채택을 하게 된 거고요.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명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 3.5% GDP의 국방 수요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연례 계획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는 어떤 비용인가 하고 보니까요. 간접 비용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요. 핵심 인프라 보호 그리고 네트워크 방어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기반까지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직접 군사비가 3.5%고요. 간접 비용이 1.5%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의 이렇게 군사비를 결국에는 받아낼 수 있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5% 목표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못했던 역사적인 수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 서구 문명의 승리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5% 증액을 따놓은 만큼 정말 역사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별로는 역시나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토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 50분간 회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50분간 회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구입하겠다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공동 생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기자회견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이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서 50분간 회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 구입을 통해서 미국의 이 무기 제조 업체들을 좀 더 지원할 용기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이슈를 또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과의 이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살펴볼까요? 연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 보고회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문회 안에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자본 규제에 대한 완화 추진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 자본 규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첫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ESLR 규정입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에 은행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좀 더 유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ESLR 규정을 보니까요. 이 규칙은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자본을 쌓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ESLR 규정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보니까요. 일정 비율의 자본을 쌓도록 의무화된 장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중에서는 저위험 자산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 때문에 국채 거래를 좀 꺼리게 되고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LR 규정을 좀 더 완화한다라는 소식은 좀 금융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규제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 요건입니다. 지주사 입장에서는요, 1.4%의 자본을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3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더 유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금은행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27%의 이 자본을 완화를 하게 됩니다. 약 2,10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레버리지 비용도 확실하게 줄어든다라는 점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 5%에서 3.5%로 더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자회사도 6%에서 3.5%로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비용으로 다른 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금융업계에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좀 더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겠죠.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찬성되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하를 7월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두 인물인데요. 바로 보우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입니다. 매파적인 성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비둘기파로 좀 바뀐 만큼 찬성에 대한 입장도 좀 더 견고히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유동성 회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준에 대한 개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찬성의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입장도 있겠죠. 이 반대 입장은요, 마이클 바 전 부의장이고요. 쿠글러 이사입니다. 이 이사는요, 이 은행에 대해서 배당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 금융에 대한 안정성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위기 시에는 효과가 더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본 규제에 대한 개편안은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금융 안전장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런 두 가지 스탠스가 보이니까요.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과연 어떠한 균형의 입장에 설 수 있을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7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스탠스, 그리고 7월이 아니라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 규제, 과연 금융주 쪽으로는 호재로 반영하게 될지 악재로 반영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혼조세인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동에 대한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으로도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오늘 큰 폭으로 좀 빠졌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0.4%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AI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를 할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영업 부서에 대한 해고 계획까지 발표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메타 쪽으로도 오늘 메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타도 슈퍼 인텔리전스 부서 강화를 위해서 AI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AI, 또 반도체이니만큼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살펴보면 테슬라는 3.79% 하락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이니만큼 오늘의 주가도 빠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업종별로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혼조세에다가 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유가마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만이 좀 더 상승폭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만이 상승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겠죠. 그렇다면 전자기술, 이 안에서의 엔비디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전자기술 섹터 살펴볼까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가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4.33%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다시 탈환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던 만큼 오늘 15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좋은 소식 들려왔고요. 애플도 0.63% 상승했고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장 후에는 정말 그 시간의 강세가 나타났지만 오늘 좀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마감가로는 0.5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AMD도 좋았습니다. AMD는 오늘 3.5%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AI 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놓았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 오픈 AI 측에서도 굉장히 또 곽강받고 추천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AMD도 오늘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실적 발표, 이 시즌이 돌아온 만큼 점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3가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론과 쉘, 페덱스까지 살펴보는데요. 오늘 다 오른 모습 보여집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풍량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반도체 업계 중 가장 먼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또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요. 이 발표된 마이크론의 2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우선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8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또 기록을 했고요. 특히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80억 5천만 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고요.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38%나 급등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건 최근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2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또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공장 건설 진행 상황과 또 HBM 패키지 투자 확대, 그리고 칩스 법안 보조금 첫 수령 소식까지 전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반도체 업종들도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향방이 주목이 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또 매출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는 HBM3E 공급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 걸까요? 네, 먼저 이 HBM3E는 AI 그래픽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네. 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특히 3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또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또 될 전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점이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는데요. 마이크론은 AI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HBM4라는 차세대 AI 메모리도 또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 벌일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DDR4 D램 가격이 최근 2배 넘게 급증을 하면서 전통적인 메모리 사업도 함께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은 굉장히 또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HBM3E뿐만이 아니라 D램까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 향방이 더 기다려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과 함께 마이크론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마이크론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HBM3 공급 확대뿐 아니라 내년 양산 예정인 HBM4 개발에 집중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인데요. 동시에 DDR4, 또 DDR5 등 범용 D램 사업도 꾸준히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게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생산 능력 확대와 신기술 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오늘 발표된 이 실적과 또 향후 전략이 맞물리면서 마이크론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과 또 점유율을 함께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반도체 풍향계다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HBM3E를 본격 공급하면서 더욱더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BM용뿐만이 아니라 D램에 대한 생산 능력까지 강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도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까지 잠시 후에 장후부터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석유 공룡으로 불리는 쉘 이야기인데요. BP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쉘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도 들려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쉘이 BP 인수를 위한 초기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양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만나 논의를 현재 시작했으며 또 BP 측은 현재 쉘의 제안을 신중히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규모가 과연 엄청난데요. 네. 쉘의 시가총액은 약 2,080억 달러, 또 BP는 약 84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양사의 합병이 만일 현실화된다면 1999년 엑손과 모빌의 또 초대형 M&A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에너지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업계는 물론 또 금융시장 전방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이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반전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또 CNBC에서는 쉘 측이 이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는 사실이 네. 밝혀졌는데요.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단순한 시장 내 추측에 불과하다는 게 쉘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P의 주가는 간밤 10% 넘게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쉘의 부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단지 연막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인수 논의가 또 있었다면 내부 조율 혹은 또 정치적 고려가 필요해서 외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않을까 하는 관측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석유 공룡으로 불리는 쉘이 경쟁사 BP를 인수하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쉘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쉘이 굳이 지금 이렇게 BP 인수를 하려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 땐 굴뚝에 뭐 불 나래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연기 나랴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흐름 짚어볼까요? 사실 이 두 기업의 전략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쉘은 전통적인 석유가스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에 주로 집중을 해왔는데요. 특히 액화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 중 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최근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BP는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수출 사고 이후에 지속 가능성 또 ESG 중심의 그린 전환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을 밀어붙여왔는데요. 하지만 이 BP의 결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은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BP가 방향을 잃었다고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올해 초 BP는 전략을 또 급선회해서 이 석유가스의 투자를 늘리고 또 재생에너지 투자는 줄이는 리셋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BP 지분 5% 이상을 매입하면서 회사의 체질 개선과 또 자산 매각 압박을 본격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어려운 상황이 함께 겹치면서 BP는 인수 타깃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쉘 입장에서는 BP를 흡수할 경우 유럽 내 시장 지배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엑손모빌 또는 세브론과 같은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실익이 분명하게 존재했는데요. 특히 BP의 일부 자산은 쉘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니까 BP 입장에서는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었는데 방향성을 좀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수익성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 방향성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 가능성이 있었을 때 같이 덥석 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쉘 입장에서 이렇게 BP를 인수했을 때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시장 개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유럽계 에너지 기업 두 곳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단순히 기술, 자산, 인력, 유통망까지 함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규모 면에서 따지면 엑손모빌에 육박하게 되고 또 LNG나 해양 시추, 탄소 포집 등 기술 면에서도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맞물려 크루즈 산업과 하지만 이 인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 다수의 평가입니다. 실사, 또 내부 승인, 자산 분할, 그리고 반독점 심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BP 이사회가 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렇게 쉘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합병을 반기는 분위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점이 또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논의는 있지만 결론은 멀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쉘과 BP 지금 과연 인수설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불씨인 건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공룡이 될 수 있을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글로벌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향방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경기 동향의 풍량계로 불리죠. 바로 이 글로벌 물류 기업인데요.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3%대 하락폭을 또 키웠습니다.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이 6.07달러로 예상치인 5.84달러를 넘겼고 또 매출도 222억 달러로 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순이익 역시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성장한 좋은 성적표를 받긴 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하루 평균 배송량이 6%나 증가했고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홈 딜리버리 부문은 10%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간 설비 투자를 41억 달러로 줄였는데 전년 대비 22%나 감소한 수치로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 파악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페덱스는 분기에 탄탄한 기초 체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3%대 하락폭을 키우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홈 딜리버리 부분에서는 좋은 이야기 나왔고 급증을 했고 비용 절감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이야기하면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또 보여주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했네요. 3% 하락폭을 키웠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먼저 주가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페덱스가 내놓은 미래 전망이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회사는 1분기 매출 성장률을 최대 2%로 내다봤고 또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3.4에서 또 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더 여기서 심각한 것은 연간 실적 전망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또 파악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신호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크게 키웠습니다. 특히 국제 수출 부문에서는 1억 7천만 달러의 매출 역풍이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디니미미스 조항이라는 저가 수입품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연관성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만일 이 조항이 폐지가 되면 중국산 저가 상품에 관세가 다시 붙게 되고 또 이는 페덱스의 국제 물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처럼 무역 정책 변화가 실적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에 대한 영향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크게 투자자들도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기술적으로 현재 페덱스 주가에는 조심해야 될 신호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이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또 6%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 최근 패턴 이렇게 보여지는 패턴에서는 삼각형 패턴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이는 단기 하락 전환의 신호로도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214달러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에 있는데요. 만약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194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또 크다고 합니다. 반면 반등 시에는 또 233달러와 254달러가 각각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단기 실적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페덱스가 앞으로 어떤 전략과 또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는 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동향의 풍향계로 불리는 페덱스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으로의 관세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김민 앵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4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를 기다렸었는데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소식입니다. 조선에 이어서 항공시장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세 번째로는 한전 이야기입니다.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죠.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까지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MSCI 이야기인데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번에 한국이 또 한번 불발을 하게 됐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좀 실망도 적지 않은 상황인 건데 지금 계속해서 좀 첫 단계이니만큼 계속 불발이 이루어지면서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4일 MSCI가 올해 글로벌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신흥시장 지위에 그대로 머물렀고요.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인 관찰 대상국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각 나라의 증시를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에서 빠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매도 전면 재개라든지 외환시장 개방 로드맵 같은 이런 제도 변화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SCI는 여전히 시장 접근성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선진국 지위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번이 벌써 11번째 실패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 한 번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등재가 불발됐었고요. 2014년에 리스트에서 빠진 뒤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매년 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시장 접근성이다라는 이야기인데 MSCI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문제로 삼고 있는 걸까요? 네,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시장 개방 문제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역외 외환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래 시간을 조금 늘리고 일부 개방 조치는 했지만 MSCI는 여전히 선진시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투자자 등록 절차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인 식별기호라는 새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등록을 간소화하려 했지만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과 파생상품 같은 투자 환경 전반인데요. 배당금 공시 제도를 고쳤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고요. 또 ETF나 선물 같은 투자 수단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MSCI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반응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SCI 발표 이후 어제 코스피 시장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금세 반등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오히려 올라줬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MSCI 편입 기대감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반도체 업황에 더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AI 수출 회복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글로벌 이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글로벌 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찰 대상국에 먼저 올라야 편입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도 무산이 되게 되면서 실제 편입 시점은 빨라도 2028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MSCI 이렇게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점 지금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지만 계속해서 투자자 신뢰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산 쪽으로 또 조선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항공종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RO 시설을 인수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곳을 인수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번 인수가 이뤄졌습니다. 여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데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지 1년 만에 미국 정비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 겁니다. 인수한 시설은 미국에 있는 항공기 엔진 정비 전문 업체고요. 미국 연방항공청, 유럽 항공안전청, 그리고 영국 민간항공국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항공 정비 인증을 모두 보유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CFM56 엔진 정비에 특화돼 있습니다. 보잉 737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항공기 엔진인데요. 이런 엔진을 직접 정비할 수 있다는 건 글로벌 항공사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네, 한화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인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항공사들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미군과의 정비 협력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인수가 단순히 이 민간 항공사 대상 사업만을 노린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군 군용기 정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 국방부는 작년부터 RSF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작전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동맹국 기업의 정비 시설을 미리 확보해두자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KAI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항공업체들도 둘러봤습니다. 미국이 군용기 MRO 파트너로 아시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 한화의 인수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먼저 선점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상 해양 쪽에서 미국 필리조 선수 인수처럼 MRO 사업을 이미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회공을 다 아우르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MRO 사업 정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빠르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는 조선, 항공, 또 방산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런 시스템, MRO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네. MRO는 단순히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정비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납품한 뒤에도 수년 동안 유지 관리와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까지 함께 맞는 구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계속해서 계약이 이어지고 다른 업체로 쉽게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장 규모도 상당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 MRO 시장은 현재 약 142조 원 규모고요. 2034년까지는 16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 기수는 늘고 또 정비 주기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네, 이렇게 MRO 산업, 지금 이렇게 한번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진다라는 매력이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 회사의 주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 이 점도 중요하겠죠.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이 이번에 특히 주목하는 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이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인 건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GE나 프렛 앤 휘트니 같은 해외 업체 기술에 의존을 해서 엔진을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MRO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엔진 설계부터 정비까지 밸류체인을 모두 통합하려는 전략에 들어간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2030년대 중반까지 독자 전투기 엔진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내재화와 미국 시장 기반 확대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기관 자금 유입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MRO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가 육해공을 다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기대치까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원전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전주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어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시세를 뿜었습니다. 7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적자 부담에 지금 반등 기회를 잡지 못했던 공기업인데 이제 이렇게 시세를 뿜어줬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확실히 좀 한전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은 단기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원전 수출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전력은 자회사인 한수원과 함께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서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맡는 이른바 팀코리아 체제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UAE 바카라 원전은 한국전력이 따냈고 또 체코 신규 원전은 한수원이 따냈지만 지금은 이 두 회사가 사실상 한 팀으로 묶여서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착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20년대 후반부터 2050년까지는 매년 20기가와트 이상의 대형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이 연간 한 건만 수주를 하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조 원 이상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20조 원 이상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팀 코리아 체제 중심축이다라고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한국전력까지 시세를 뿜어주면서 주도주로 올라왔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전력 얼마나 어떻게 연결이 되길래 이렇게 시세를 뿜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수원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한수원이라고 해도 지분 구조상 실질적인 수익은 결국 한국전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또 수주 구조도 중요합니다. 해외 원전 프로젝트는 대부분 EPC 방식,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맞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에서 15% 수준의 마진이 포함되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년간 실적에 나눠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만 수주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게다가 지금은 소형 모듈 원자로도 개발 중입니다. 2028년 표준 설계 승인이 목표인데 이게 수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전력과 한수원 모두 수출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수출 기업으로 더욱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기요금 동결 소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정 좀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도 시장에서는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을 한 분기 더 미뤘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요금 인상보다도 국제 유가 하락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동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LNG나 유연탄 같은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요금이 오르지 않아도 올해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3분기 말쯤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배당 정상화 얘기도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 원전 수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방이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5월에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4% 넘게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생산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발 관세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해석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를 또 보니까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어제도 좀 좋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가에 대한 향방은 좋은 상황인데 지금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동시적으로 얽혀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5월 합산 판매량이 약 8만 8천 대로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4% 정도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은 오히려 1.9%나 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점유율도 작년 8.4%에서 올해는 7.9%로 0.5%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만 봐도 현대차는 21만 9천여 대, 기아는 22만 6천여 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3.1% 줄어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전기차 부문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대표 모델인 아이오닉 5는 수출이 1년 전보다 69% 넘게 줄었고요. 코나 EV는 무려 83%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출이 이렇게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대차는 울산 1공장 내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을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멈췄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코나 EV를 생산하는 이 라인은 이번 주에도 가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올해만 4번째 멈췄다라는 점은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산이 자주 멈추게 된다면 실제로 이렇게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또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현대차 입장은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매 흐름에 따라서 짧게 또 자주 멈추는 방식으로 재고와 비용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황을 조금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전체 가동률이 100%를 넘긴 걸로 보고되지만 이건 내연기관차가 포함된 수치고요. 전기차 라인만 따지게 된다면 실상은 꽤 낮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도 부담인데요. 비아디나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고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공급 유연성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고유 관세 여파도 작지 않습니다. 5월 한 달간 현대차의 미국 수출은 30% 넘게 줄었고 기아까지 포함해도 작년보다 22%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지 재고로 버티는 대신 국내 생산을 줄이는 전략을 쓴 건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생산량까지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생산도 5% 이상 줄었고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꽤 뚜렷한 구조 변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보면은 지금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유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어제는 현대차가 5% 올랐고요. 기아도 4% 상승세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 상황인데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달 들어서 자동차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평가고요. 증권가에서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사라지면 추후에는 반등 여지가 크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완성차에 대한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